자, 이번 수업은 동적 평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구분되는데,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으로 물의 증발과 응축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말하며 연소 반응이나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여러 동적 평형의 예들을 살펴보자. 상평형은 밀폐 용기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밀폐 용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 처음에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빨라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의 응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결국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에 도달해 물의 양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하며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응축이 모두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용해 평형은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처음에는 설탕의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빨라 설탕이 물에 녹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져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설탕이 더 이상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를 용해 평형이라고 하며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해와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용해 평형 상태에 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며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빨라 설탕이 녹을 수 있는 상태의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화학 평형은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 이산화질소 분자가 서로 결합하여 무색의 사산화질소를 생성하므로 용기의 색깔이 점점 옅어진다. 사산화질소는 다시 이산화질소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지고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역반응의 속도는 빨라져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더 이상 색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상태를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화학평형 상태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번 수업은 산염기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말하며 염산과 황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말하며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슘이 대표적인 예이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정의에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말한다. 염화수소와 물이 반응하면 수소이온이 염화수소에서 물로 이동하여 하이드로뮴 이온과 염화이온을 생성한다. 이때 수소이온을 내어놓은 염화수소는 산, 수소이온을 받은 물은 염기이다. 암모니아와 물이 반응하면 수소이온이 물에서 암모니아로 이동하여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성된다. 이때 수소이온을 받은 암모니아는 염기, 수소이온을 내어놓은 물은 산이다. 물처럼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염기로 작용하기도 하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염화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면 수소이온이 염화수소에서 암모니아로 이동하여 염화 암모늄을 형성하므로 수소이온을 주는 염화수소는 산, 수소이온을 받은 암모니아는 염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브랜스테드 롤리의 산염기 정의는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암모니아나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산염기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짝산과 짝염기에 대해 알아보자.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며 정반응에서 암모니아는 염기, 물은 산이지만 역반응에서는 암모늄 이온이 산, 수산화 이온이 염기이다. 이때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아 암모늄 이온이 되었으므로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은 짝이며 물이 수소이온을 잃어 수산화 이온이 되었으므로 물의 짝은 수산화 이온이다. 이때 암모니아의 짝산은 암모늄 이온이며 물의 짝염기는 수산화 이온이고 암모늄 이온의 짝염기는 암모니아, 수산화 이온의 짝산은 물임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 알아보자. 순수한 물 속의 물 분자는 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아 하이드로니움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는데 이것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며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에 속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때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의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25도씨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경우 하이드로니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로 동일하며 이때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온도가 같다면 산이나 염기와 같은 물질이 첨가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용액의 액성과 이온화 상수의 관계를 알아보자. 25도씨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니움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동일하고 이런 용액을 중성 용액이라고 한다. 순수한 물에 산을 넣으면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감소하여 산성 용액이 된다. 만약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증가했다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감소하고 두 이온 농도의 곱, 즉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순수한 물에 염기를 넣으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커지고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는 작아져 염기성 용액이 된다. 만약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증가했다면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감소하여 이온화 상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수용액 속의 하이드로니움 이온 농도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즉 pH는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며 pOH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고 온도가 25도씨인 수용액에서 pH와 pOH를 더한 값은 항상 14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성 용액에서 pH와 pOH는 모두 7이며 pH와 pOH의 합은 14이다.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산성 용액에서 pH는 3, pOH는 11이므로 pH와 pOH의 합은 14이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염기성 용액에서도 pOH는 4, pH는 10이므로 pH와 pOH의 합은 14가 된다.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자. 어떤 수용액 속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와 pH를 구해보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면 수용액의 pOH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 하므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 pH와 pOH의 합은 항상 14이므로 pH는 1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중화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을 생성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말한다. 대표적 산과 염기인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묽은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고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나 염화나트륨을 만든다. 이렇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을 염이라고 한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처럼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알자이온,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처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며 알자이온의 반응만 식으로 나타낸 것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 분자를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소이온 100개와 수산화이온 50개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 100개 중 50개는 수산화이온 50개와 반응하여 물 분자 50개를 만들고
나머지 50개는 이온 상태로 남아있게 되므로 혼합 용액은 산성을 띠게 되고, 수소이온 100개와 수산화이온 100개를 반응시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물분자 100개를 만들고 혼합 용액은 중성이 된다. 만약 수소이온 50개와 수산화이온 100개를 반응시키면 물분자 50개가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50개에 의해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된다. 두 번째 경우처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가 일어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묽은 염산 100ml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50ml씩 넣으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자. 처음 묽은 염산 100ml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2개씩 있다라고 가정하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ml 속에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각각 1개씩 존재하게 된다.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면서 두 이온이 없어지고 혼합용액에는 없어진 수소이온 대신에 나트륨이온이 존재하게 된다. 혼합용액에 다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처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수소이온이 없어지므로 나트륨이온이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면 혼합용액에는 더 이상 수산화이온과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므로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혼합용액은 수소이온이 존재하므로 산성, 세 번째 혼합용액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성이고 네 번째 혼합용액은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므로 염기성 용액임을 알 수 있다. 넣어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 속의 이온수 변화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와 관계없이 처음과 같은 수를 유지하는 이온,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온, 처음에는 존재하지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그 양이 감소하다가 결국 없어지는 이온, 처음에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줘도 증가하지 않다가 중간 이후부터 수가 증가하는 이온,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온 수의 변화가 없는 그래프는 염화이온,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나트륨이온, 양이 감소하는 그래프는 수소이온, 중간 이후부터 증가하는 그래프는 수산화이온의 변화를 나타내며 나트륨이온의 그래프와 염화이온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수소이온의 수가 0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 수산화이온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중화점을 의미하게 된다. 혼합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수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고 중성 이후부터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체 이온의 수가 일정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중화반응 양적 관계의 기본 내용인 이온수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수는 산 또는 염기의 가수와 농도, 부피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이온수의 단위는 몰, 농도의 단위는 몰농도, 부피의 단위는 리터이다. 가수는 1몰당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의 수를 말하며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은 1가, 황산이나 수산화칼슘은 2가이다. 0.1몰 농도 염산 2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1 곱하기 몰 농도 0.1 곱하기 용액의 부피 2를 곱한 0.2몰이다. 0.4몰 농도 황산 500ml 속의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2 곱하기 몰 농도 0.4 곱하기 부피 0.5를 곱한 0.4몰이고 황산이온의 몰수는 1 곱하기 몰 농도 0.4 곱하기 부피 0.5를 곱한 0.2몰이다.
2몰이다.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100ml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가수 1 곱하기 몰 농도 0.5 곱하기 용액의 부피 0.1을 곱한 0.05몰이다. 용액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 즉 산의 가수 곱하기 산성용액의 농도 곱하기 산성용액의 부피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 즉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성 수용액의 농도 곱하기 염기성 수용액의 부피가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0.1몰 농도 황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자. 황산 100ml 속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2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0.1이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가수 1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x이다. 이 둘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완전 중화를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의 부피는 0.2L, 즉 200ml이다. 다음은 0.1몰 농도 황산 20L와 0.2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30L를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수의 비를 구해보자. 황산 20L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2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20이고 황산이온의 몰수는 1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20이며 수산나트륨 수용액 30L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은 가수 1 곱하기 농도 0.2 곱하기 부피 30이다. 두 용액을 혼합하면 수산화이온 6몰 중 4몰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없어지고 2몰이 남는다. 따라서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나트륨이온, 황산이온, 수산화이온이고 이들의 비율은 3대 1대 1이다. 자, 이번 수업은 산화수에 대해 알아보자. 산화수는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를 말하며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이다. 원자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을 알아보자. 먼저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다. 예를 들어 헬륨, 철, 수소 분자, 산소 분자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모두 0이다. 1원자 이온의 경우 산화수는 이온의 차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구리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의 경우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2, 나트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염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예를 들어 A와 B, C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화합물에서 A의 산화수가 플러스 1, C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일 때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 B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 AB 원자와 C 원자 두 개로 구성된 화합물에서 A의 산화수가 플러스 1, C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 원자가 1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진 원자가 2개이므로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 B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어야만 한다. 화합물에서 20번 이하의 금속의 경우 1족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원자는 플러스 2, 13족은 플러스 3이며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이고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탄소의 산화수를 구해보자. 나트륨의 산화수는 20번 이하 1족이므로 플러스 1, 수소의 산화수 역시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나트륨과 수소 원자가 각각 1개씩이고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산소 원자가 3개이므로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어야 한다. 다이크로뮴산 칼륨에서 칼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칼륨이 2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산소가 7개이고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 크로뮴 원자 2개의 산화수는 플러스 12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크로뮴 원자 1개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산화수 결정 규칙 중 마지막은 다원자 이온의 경우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차수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황산이온의 경우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고 산화수의 총합이 0이 아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므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된다.
수소 원자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산소 원자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이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먼저 금속 수소화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며 과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이고 산소와 플로린이 결합한 플로린화 산소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이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수소가 결합한 물질에서 나트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며 과산화물의 대표적 예인 과산화수소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지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이고 플로린화 산소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마지막으로 산화수 변화를 이용해 산화환원을 판단해보자.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황은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으므로 산화했고 염소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했으므로 환원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산화수법을 이용해 산화 환원 반응식의 계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화수법은 산화 환원 반응에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을 이용한다. 산성 용액에서 옥살산 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의 반응을 산화수법을 통해 완성해보자. 산화수법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각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7,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고 산화수를 표시한 후에는 산화 환원된 원자들을 연결한 후 산화수의 변화량을 확인하여 적어준다. 산화수가 변한 원자는 탄소와 망가니즈이고 탄소는 1이 증가했고 망가니즈는 5가 감소했다. 산화수법의 세 번째 단계는 산화된 혹은 환원된 원자의 수를 맞춰주는 것이다. 탄소는 반응 전에 2개가 존재하지만 반응 후에는 1개이므로 이를 맞춰주기 위해 이산화탄소 앞에 2를 적어 반응 전후 탄소 원자 수를 맞춰주고 산화수 증가량에도 2를 곱해준다. 망가니즈는 반응 전후 원자 수가 같으므로 그대로 둔다. 네 번째 단계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을 수 있도록 적당한 수를 곱해 계수를 맞춰주는 것이다. 2개의 탄소 원자는 총 이만큼의 산화수가 증가했고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5가 감소했다. 5와 2를 곱하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지므로 탄소를 포함한 물질의 계수에 5를 곱하고 망가니즈를 포함한 물질의 계수에 2를 곱해준다. 마지막으로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원자들의 계수를 맞춰주면 산화 환원 반응식이 완성된다. 반응 전 산소 원자는 28개이고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의 20개가 존재하므로 물 분자 앞에 8을 적어 반응 후 산소 원자를 28개로 맞춰준 후 수소 이온 앞에 16을 적어 반응 전후 수소 원자의 수를 맞춰주면 반응식이 완성된다. 2가지 예제를 통해 연습해보자. 첫 번째 반응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고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5가 감소했고 염소의 산화수는 1이 증가했으며 반응 전에는 염소 원자가 1개, 반응 후에는 염소 원자가 2개이므로 반응 전 염화이온의 계수에 2를 적어주고 산화수 증가량에도 2를 곱해준다. 각각 2와 5를 곱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게 만들어주고 산소와 수소 원자의 수를 맞춰주면 산화 환원 반응식이 완성된다. 두 번째 반응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0,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고 크로뮴은 3이 감소했고 염소는 1이 증가했다. 크로뮴과 염소 모두 반응 전후 원자의 수가 다르므로 염화이온과 크롬산이온 앞에 2를 적어 원자의 수를 맞춰주고 산화수 증가, 감소량에도 2를 곱해준다. 각각 1과 3을 곱하고 산소와 수소 원자의 수를 맞춰주면 산화 환원 반응식이 완성된다.
자, 이번 수업은 비열과 열용량 그리고 열량계에 대해 알아보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며 단위는 줄/그램 도씨를 사용하고, 열용량은 물질의 질량과 관계없이 주어진 물질 전체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단위는 줄/도씨를 사용한다.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4.2줄의 열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 1g의 비열과 열용량은 4.2이다. 물의 질량이 달라지더라도 물 1g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 5g의 비열 역시 4.2줄/g도씨이다. 하지만 물 5g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1g을 상승시키기 위한 열량의 5배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물 5g의 열용량은 4.2 곱하기 5이고, 여기서 열용량은 비열과 질량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물질의 출입하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는 줄 또는 칼로리를 사용한다. 약자로 나타내면 비열 C, 질량 M, 온도 변화 델타 T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열과 질량의 곱은 열용량과 같으므로 열용량 대문자 C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로도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열량계에 대해 알아보자. 간이 열량계는 간단하게 열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밀한 실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중화 반응이나 용해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통열량계는 열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출입하는 열량을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주로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간이 열량계는 스타이로폼 컵에 물이 채워져 있고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가 장치되어 있다.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물을 물에 녹인 후 온도계를 통해 온도 변화를 확인한다. 만약 용액의 비열이 C, 질량이 M이고 온도계의 온도 변화가 델타 T라면 출입하는 열량 Q는 비열과 질량, 온도 변화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200g이 들어있는 간이 열량계에 염화칼슘 10g을 녹였더니 온도가 25도씨에서 33도씨로 변했으며 용액의 비열은 4.2줄/g도씨라고 할 때 출입하는 열량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먼저 온도 변화 델타 T는 8도씨이며 온도가 올라갔으므로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출입하는 열량은 비열 4.2 곱하기 용액의 질량 210 곱하기 온도 변화 8을 곱한 7056줄이고 염화칼슘 1g당 발열량은 705.6줄이다.